정관병 선생의 6.25 참전수기 한국전쟁 10번째 낭독입니다. 예, 구입하러 국민 학도군으로 들어가서 학도병으로 들어가서 국민방위군에 편성돼 가지고 그 일하던 때의 그 내려 참상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정하면 어느새 대원들이 이곳저곳을 뒤져서 파묻거나 숨겨놓은 양식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쌀독을 털고 김치독을 파서 먹을 것을 해결했다. 가마솥에 밥을 지어 그날의 허기진 배를 채웠다. 주인 없이 방황하는 송아지나 돼지가 보이면 총으로 쏴서 잡아왔고 가마솥에 삶아 먹거나 불에 구워 먹었다. 피곤하고 배고픈 200명의 젊은이들에게 소나 돼지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천이나 종이로 싸 행군하면서 먹었다. 200명이란 대식구를 거느리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겼다. 총을 든 군인들이 하는 도둑질은 배고픈 중공군이나 인민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남침한 30만 명의 인민군 보급물자 중 식량 보급은 아주 중요했는데 그들은 식량을 북한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남한 점령지역 곳곳을 뒤지고 쌀 창고를 털어 먹을 것을 충당했다. 식량뿐만 아니라 인력과 각종 보급물자를 자급자족하듯 이렇게 점령지역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그들은 그뿐 아니라 귀하고 값비싼 물건을 대규모로 북쪽으로 빼내가는 도둑질, 강도질도 저질렀다. 그들이 이용해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남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북으로 납치했고 또 살해를 했다.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숙식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면서 20여일에 걸쳐 나는 우리 중대 200명을 한 사람이 나고자 없이 목적지 대구까지 이동시켜 후퇴시킬 수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경상도 땅을 밟았다. 낙동강을 넘어올 때는 수많은 인민군 시체를 구둣발로 밀어젖히며 지나야 했다. 그들 주위에 많은 무기들이 널려 있었다. 무거운 기관총까지 있었다. 무거운 기관총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무기를 놓이켜 목적지인 대구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가져온 무기를 GMC 트럭에 옮기니 트럭 하나에 수북이 찼다. 이 공로를 인정한 우리 사단장은 다음날 중대장인 나를 불러 1계급 특진시켜 중위계급장을 내 어깨에 달아주었다. 우리 중대원들 중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는 동안 무기를 노획하여 공을 세우거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이 많았다. 나는 이들을 추천해 10명은 육군 보병학교로 가도록 하고 또 다른 10명은 군 훈련소로 가도록 해서 방위군 감찰, 헌병훈련을 받게 했다. 이들은 정규군으로서 군복을 지급받아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대구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내가 겪은 일사후퇴이다. 그러면 자세히 이제 국민방위군에 대해서 또 정관병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00만에 가까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 서울을 빼앗고 37도선 남단까지 이르고 있을 때 국군과 유엔군은 그곳에서 더 이상 밀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다. 부산으로 피난온 임시정부는 방위군 설치법을 공포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나 심각한 상태에 빠진 방위군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결과 여러가지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윤근 방위군 사령관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사위이자 대한청년단의 단장이었다. 군사 경험이 거의 없었던 실험꾼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공적인 한국 정사나 이런 데서 참 접하기 힘든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김윤근 방위군 사령관이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사이다. 이거 참
그 뭐 요새 같은 상당한 그 언론기관도 활발해서 큰일 나겠죠. 장인의 알선으로 군사 경험도 없는 그에게 별을 달아 장군으로 만들어주고 30만 명에 달하는 방위군을 통솔하는 사령관의 자리를 줬다. 하기야 육군의 현역 장성은 일선에서 전투 지휘하기 바빴으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김용근이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있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대한청년단은 일찍이 1948년 10월 4일 창립된 단체로 초대 국가원수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직을 맡았고 이범석 장군이 조직한 민족청년단과 통합된 단체였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군정청 치하의 방공 및 대공전선에서 활동하던 가장 큰 단체였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되기 전 건국을 앞두고 안창호, 장택상, 유진선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국가를 염려하여 고안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런 단체를 6.25 당시 군경력도 없는 씨름꾼 김용근에게 장인이 국방장관이란 지위를 이용해 별계급장을 달아주고 방위군 사령관의 직위까지 주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찌하여 30만의 젊은 장병들을 이끌어갈 책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20만 명에 달하는 방위군 장병들은 혹한 속에서 명령받은 대로 대구, 부산, 마산, 제주도의 군사학교를 찾아갔다. 그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지방에 살던 장정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어 거지 부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옷이라고는 집을 나올 때 입고 있던 가지각색의 단벌이 전부였다. 대열에 맞추어 행군을 하지만 아직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예비 군인들이었다. 6.25 전쟁 초기에 인민군은 남한에 침공하여 점령지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 장정들을 강제로 데려다 인민군 의용군으로 만들어 전선에 내몰았다.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1월 4일에 우리가 후퇴하면서 다시는 우리의 인력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국민방위군 창설이었다. 정부에서 방위군 설치법을 만들어 부족한 군인을 늘리고 양성하려는 계획은 좋았으나 그들의 인솔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추운 겨울에 강행군으로 고생하며 남쪽으로 내려온 국민방위군 장정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저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전선으로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군사훈련을 할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훈련 준비 과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훈련병에게는 첫째로 군복을 입혀야 한다. 복장을 제대로 갖춘 군인이 강인한 훈련을 통해 군인정신을 가질 수 있다. 본인이 군인 신분임을 자각할 때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병은 충분히 재우고 입히고 먹여야 한다. 사기가 충천하면 군사훈련을 올바르게 체득하고 소화할 수 있다. 교육을 철저히 받은 군인만 몸과 마음을 바쳐 일선에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법이다. 이런 군인들이 군인의 도리를 알고 군인 수칙을 준수할 뿐 아니라 영예롭게 싸우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 1월과 2월의 겨울에는 대구 영천 지역의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갔다. 영천국민학교에는 1개 대대 700여 명의 방위군 훈련병들이 수용되어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모두 교실에 나뉘어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모포 한 장 없이 멍석이나 가마떼기를 뜯고 몸을 누워야 했고 밤새 뒤척이며 자야 했다. 목욕은 고사하고 먹을 물 한 방울조차 구하기가 힘들었다. 손을 씻고 양치질할 물이 부족하다 보니 훈련병들은 아우성치기도 하고 간혹 격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훈련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은 훈련소에 밀어닥친 수백 명의 훈련병 장정들은 도착 바로 다음 날부터 군사훈련에 임해야 했다. 훈련을 취사시설도 엉망이어서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훈련병들은 하루 세끼 주먹밥에 된장국 한 모금으로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우리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그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36명씩 소대를 편성,
제식 훈련부터 시작하여 군인의 기본인 차렷 자세를 숙달시켰다. 총검술도 훈련시켰는데 목총이 아닌 나무 막대기를 꺾어서 하다보니 가상에 불과했다. 무기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몇 자로의 카빈 소총과 M1 소총으로 수입하는 방법을 보여줄 뿐이었다. 네, 여기 수입이라는 것은 그 손질하는 것입니다. 개미떼처럼 밀어닥치는 중공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했다. 제대로 된 군인들을 키워 하루라도 서둘러 일선으로 보내 적을 무찔러야만 했다지만 나라에서는 소중한 인력을 훈련은커녕 계속 피라민 취급을 했다. 이 장정들을 모아놓고 이거 완전히 피라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본부 중대장으로 훈련병 교관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방위군 장교인 5명의 교관이 우리 제1대대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나와 같이 서울에서 대구 직결지까지 1개 중대 200명씩 무사히 인솔해온 젊은 방위군 장교들로 모두가 고등학교 출신들이었다. 우리 제1대대의 대대장을 맡고 있던 정영영 소령은 환갑이 가까운 50대 후반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젊은 소대장급 장교들이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항의할 때면 자기는 해결할 힘도 없고 할 말이 없다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 약한 사람이었다. 이런 울보 대대장을 보고 우리 풋내기 젊은 장교들은 더 이상의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배속되어 있던 영천국민학교는 대구에서 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나는 오전 오후 한 차례씩 교정에서 청년들을 집합시켜서 목청 높여 36방향으로 가 등의 제식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훈련병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다한다 해도 훈련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는 흐리멍텅해서 젊은 혈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기운을 차릴 수 없어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지경에서 국교관으로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이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가 없었다. 배고파 신음하는 이들이 훈련장에 나와 서 있는 것부터 고역인데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교실 마룻바닥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정든 집을 버리고 얼어붙은 한강 위를 걸어서 넘어올 때 그들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걸었을 것이다. 국가의 충성을 다하고자 후퇴하면서도 가슴에 꿈을 품고 힘차게 따라 나섰을 것이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잠자야 하는 이들은 대부분 감기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병에 걸려 있었다. 날이 갈수록 감기, 폐렴 등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많은 청년들이 마룻바닥에 쓰러져 갔다. 대대본부에서는 의무대도 있었고 여자 간호병들도 있었지만 주사가 몇 개 놓여 있을 뿐 필요한 약이 하나도 없었다. 비상약마저도 볼 수가 없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1월 2월이 오자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매성 겨울이 지나고 이런 봄이 오자 더 많은 훈련병들이 병들어 죽어야만 했다. 의약품 보급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병든 환자들이 치료받을 길이 없었다. 본부 중대장이었던 나는 이름도 연고도 모르는 시체를 하루에도 2~3씩 들것에 실어 계곡을 파고 묻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나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틈틈이 영천 뒷산으로 노루 사냥을 나갔다. 몰입꾼으로 훈련병 12여 명을 데리고 나가 사냥을 했는데 운수가 좋은 어느 날에는 노루 2마리와 산토끼를 잡기도 했다. 산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는 몰입꾼들에게 쫓겨오는 짐승이 보이면 곧바로 총을 쏴서 백발백중 명중시켰다. 사격훈련 교관이었던 나는 영사수였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